인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주로 진출해 오면서 마침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행성이며 그 위에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태계는 매우 연약하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중반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 스스로가 지구라는 이름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은 인간의 거친 개입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세상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건이 바로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캐링턴 이벤트. 오늘날처럼 세계가 극도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전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었고 전력 공급은 이제 우리 일상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혈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이 시스템 없이는 삶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 마르크스 엘스베르크의 베스트셀러 블랙아웃입니다. 이 뛰어난 소설에서는 단 한 달 동안 전력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만으로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의 삶이 마치 중세시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단지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1859년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물론 그 시절은 전기의 실용화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콜로라도 산맥에서는 금을 찾는 탐광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만이 유난히 강력했던 오로라의 모습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신문을 문제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고 강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하늘의 기적 같은 현상은 평소 오로라가 잘 보이는 북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은 채 하늘 가득 펼쳐진 이 오색찬란한 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장관에 감동하면서도 사람들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도 함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렬한 빛이 하늘에 떠오른 것과 동시에 지상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신선들이 멈춰섰고 많은 전신기가 불꽃을 튀기며 고장났으며 어떤 기계는 아예 불타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현상은 훗날 캐링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 9월 1일 직접 관측한 태양 플레어가 이 현상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태양 플레어와 함께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은 단 18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런 규모의 코로나 질량 방출은 보통 500년에 한 번,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900년에 한 번꼴로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링턴 이벤트 이후에도 1921년, 1950년대, 그리고 1989년에 비교적 강한 태양 플레어가 관측되긴 했지만 그 최대치는 1859년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폭풍의 메커니즘. 그런 이유로 확률적으로 보면 캐링턴 이벤트급 규모의 태양 활동에 의한 자기 폭풍은 24세기쯤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당장은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자기 폭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해두는 게 좋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기 폭풍이란 지구자기장의 평소 상태가 흐트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기 폭풍은 태양에서의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E 현상으로 인해 생깁니다. 이런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 내부의 핵 융합이 불안정해질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에서 방출된 이 물질 덩어리는 전하를 띈 입자들의 흐름인데 보통 방출되고 나서 3에서 5일 안에 지구에 도달하죠. 이 입자 흐름은 태양풍이라고도 불립니다. 단단한 벽이 약한 바람쯤은 막아낼 수 있듯이 평범한 강도의 태양풍이라면 지구의 자기권이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이 태양풍의 입자들이 자기권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자기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태양에서는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플레어가 꽤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권의 교란도 늘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폭풍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편이라 두통이 생기거나 혈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장 발작의 70% 이상이 자기 폭풍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금광의 탐광자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기 폭풍이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단기적인 영향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폭풍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강한 자기장이 생물체에 해롭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편 자기 폭풍이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859년에 일어난 대규모 자기 폭풍이 그 당시에 이미 쓰이고 있던 전신선을 망가뜨리는 정도에 그친 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초강력 자기 폭풍이 지금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륙 전체가 정전되고 수많은 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들이 작동을 멈추며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장비도 고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력 발전소처럼 민감하고 위험한 기반 시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자기 폭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인류가 동굴에 살던 시절부터 하나씩 배워온 것 중 대표적인 건 겉보기엔 전혀 해가 없어 보이는 발견조차도 결국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도 그런 예외는 아니었죠. 바로 그 시기, 양 진영은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소리 없는 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내린 결론은 지구 근처 우주 공간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면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지구 대기권에서 고에너지의 전하 입자들이 전자기 펄스를 통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발상의 원천은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장을 흐트러뜨리는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우주에서의 핵폭발이 고에너지 입자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자기 펄스의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지만 적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미사일 방어망을 제어하는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이미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먹통이 돼서 사실상 커다란 쇳덩이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전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는 우주에서 발생한 핵폭발로 생긴 전자기파가 폭발 지점의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주 공간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 적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고에너지 입자의 파괴적인 충격파가 적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지점으로 선택한 곳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인근 지역이었고 이론적으로는 그곳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동유럽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진 핵실험. 이 이론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미국은 195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하드텍 1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총 35회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원자폭탄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산호초 섬들 주변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이 작전은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간주되었고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핵폭발이 이루어진 가장 높은 고도는 81.3km였습니다. 그 후 같은 해 8월부터 9월에 걸쳐 아르거스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3개의 원자폭탄이 실제로 폭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주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린 나라는 미국이었고 그 날짜는 1958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고도 170km에서 폭발한 것은 TNT 기준 1.7킬로톤 규모의 W-25 핵탄두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에서 18킬로톤의 리틀보이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21에서 23킬로톤의 펜맨처럼 더 강력한 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한 것입니다. 폭발 효과가 비교적 얌전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험의 주된 목적은 분명히 달성되었습니다. 폭발 지점의 바로 아래가 아닌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전자기기가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어서 1958년 8월 30일과 9월 6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자폭탄이 기폭되었고 각각의 폭발 고도는 310km, 794km였습니다. 이 세 개의 탄두는 모두 1.7킬로톤의 위력을 가졌으며 길이 13m, 직경 2.1m짜리 탄도미사일 실험용 로켓 X-17A가 이들을 우주로 실어나른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런 폭탄을 우주에서 터뜨리면 전자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인공적으로 지구의 방사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냉전 초기에는 핵실험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무모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962년에 실시된 두 번째 우주 핵실험이 미국에서 거의 쇼처럼 다뤄졌던 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실험엔 언론 매체까지 초대됐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1962년 6월 20일 스타피시 프라임 작전에서 예정됐던 첫 번째 폭발은 소어 로켓의 엔진 고장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사대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TNT 기준 무려 1.4메가톤, 즉 1400킬로톤 규모의 핵탄두가 1962년 7월 9일 존스턴 환초 상공 400km 지점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고 태양의 홍염 따위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섬광은 존스턴 환초에서 무려 7000km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선 저궤도에 있던 위성 3기가 즉시 기능을 멈췄고 이어서 방사선대가 형성되면서 추가로 7개의 위성이 고장났습니다. 만약 이런 폭발이 지금 일어난다면 저궤도에 있는 우주기기의 90%가 마비되고 장거리 통신망과 GPS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소련도 즉각 대응에 나섰고 오퍼레이션 K라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1961년 10월 27일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서 샤리 샤간 시험장 방향으로 R-12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는데요. 그중 한 발은 핵탄두를 탑재했고 다른 한 발은 단순히 핵폭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고도 300km에서 두 번째는 150km 고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실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금까지도 기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그 실험이 성공했다는 점뿐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 소리 없는 섬광이 번쩍였고 레이더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1960년대 초반 인류는 정말로 전쟁을 우주로 확산시키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셈이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설령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지구 자기장이 파괴돼 세계적인 대정전이 일어나고 전 인류의 삶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인공 방사선대까지 형성되었을 테니 인간이 우주로 진출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실제로 단 몇 번의 핵폭발로 생긴 국지적인 방사선대조차 최초의 유인 우주선에게는 엄청난 난관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류는 진짜 멸망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덕분에 결국 이성적 판단과 자기 보존 본능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 3국이 대기권과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